여기는 RBS 부흥복음통일방송입니다. 여기는 RBS 부흥복음통일방송입니다. 내일부터 비가 온다고 하는데요. 비가 시원하게 내리고 나면 높은 온도가 한층 꺾인다고 합니다. 빗물을 잔뜩 머금고 더욱 풍성해지는 초록색 나뭇잎들과 비가 개인 후에 쾌청한 날씨가 기대가 되는데요. 혹시 지금 메마른 마음을 지니고 있다는 생각이 들 때가 있으신가요? 저는 가끔 있습니다. 내가 왜 이렇게 마음이 메말라 있지? 왜 이렇게 굳어져 있을까?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는 엄청난 선물을 받았는데 왜 그것으로 나는 만족하지 못할까 하는 마음이 들 때가 종종 있습니다. 마치 가뭄이 제 마음에 온 것처럼요. 저처럼 가끔 마음이 메말라 있다는 생각 우리 동포 여러분도 혹시 드신다면요, 우리의 마음에 성령의 단비를 주님께서 내려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예수님께 기도하고 나면요, 마음이 굉장히 상쾌해져요. 마치 비가 오고 개일 후에 맑은 날씨처럼요. 우리의 마음에 성령의 단비가 내리기를 간절히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도 찬양으로 RBS 시작합니다. 빈들의 마른 풀같이.
단숨에 읽는 성경을 낭독해드리는 시간입니다. 하나님을 대적하는 왕이 이끄는 이집트에 하나님이 내린 진노와 징벌에 대한 이야기를 지난주에 들려드렸었는데요. 다시 한번 지난주 줄거리를 전해드린 이후에 단숨에 읽는 구약성경 이집트를 탈출하는 이스라엘 편을 RBS 아나운서가 낭독해드립니다. 첫 번째 재앙은 나일 강물이 피로 변하였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재앙은 개구리가 온 땅을 뒤덮었습니다. 세 번째 재앙은 먼지가 위로 변하였습니다. 네 번째 재앙은 파리떼가 애굽의 온 땅을 뒤덮었습니다. 다섯째 재앙은 짐승들, 온갖 가축들이 병들어 죽었습니다. 여섯째 재앙은 악성 피부병이 모든 사람과 짐승에게 생겼습니다. 일곱 번째 재앙, 우박이 쏟아졌습니다. 여덟 번째 재앙은 메뚜기 떼가 온 지면을 뒤덮었습니다. 아홉 번째 재앙은 칠흑 같은 어둠이 쏟았습니다. 열 번째 재앙은 애굽의 모든 첫 번째 태어난 장자들이 모두 죽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노예로 사로잡은 애굽을 향해 내린 진노였습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무서운 분이냐고요? 아니요, 하나님은 사랑 자체이신 분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창과 방패가 되어주시는 분이시죠. 애굽 왕인 바로도 하나님은 돌이키길 원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아닌 각종 우상을 섬기고 백성들로 하여금 죄를 짓게 만드는 악함을 일삼고 또한 하나님을 믿는 백성들을 핍박하고 노예 섬은 악행이 심해지자 하나님이 내리신 특단 조치인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기적으로 보여주신 것입니다. 그래도 애굽 왕 바로는 돌이키지 않습니다. 모세에게 내 백성을 데리고 너희 땅으로 가라고 보내주는 척하였으나 마음에는 분노가 가득하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바로는 하나님의 벌과 기적을 보았지만 끝내 하나님의 백성인 이스라엘 백성을 죽이려고 쫓아갑니다. 모세가 백성들을 이끌고 가는 길에 홍해라는 큰 바다 앞에 길이 막혀 있습니다. 사랑은 막혀서 바로 왕과 애굽 군대는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을 죽이려고 바짝 쫓아옵니다. 앞은 망망대해, 뒤에는 바로와 수많은 군대들이 불화살을 들고 죽이겠다고 쫓아오는데 모세와 백성들의 심정은 어떠했을까요? 모세는 죽음의 절체절명 위기에서도 하나님을 신뢰합니다. 예를 들어 바닥을 치라고 하는 명령을 준행하니까 바로 그 망망대해인 바다가 갈라지는 유명한 홍해의 기적이 나타났습니다. 바다가 갈라져 길을 만들었고 모세와 백성들은 애굽을 탈출하는 데 성공하게 됩니다. 뒤에 쫓아오던 바로와 군대들이 자신들도 그 길을 따라가려고 하는 순간 다시 바다의 거대한 물은 뒤덮여서 바로와 애굽의 군대들은 모두 죽게 됩니다. 그리고 마침내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은 애굽을 탈출하게 됩니다. 12. 이집트를 탈출하는 이스라엘. 이스라엘 백성들은 애굽의 삼각수 델타 지역에 있었던 고대 도시 람셋에서 살고 있었다. 이것은 고센이라고도 불렀다. 이곳으로부터 이스라엘은 수꽃으로 여행하였다. 이 길이 여행함에 있어 그들은 람셋으로부터 출발하여 대략 하루길 정도 동남쪽으로 이동하였다. 주기말은
모세는 이집트의 궁궐에서 최고의 교육을 받은 장래가 총명되는 왕자였다. 그의 미래는 성공에 이르고 활짝 열려있었다. 모세는 이집트인을 죽였다고 진노하는 이집트 왕의 눈을 피해 사막으로 도망칠 수밖에 없었다. 그러기에 광야의 길을 그 누구보다도 더 잘 알 수 있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땅을 행진하여 나올 때 50명씩 질서 있게 예를 지어 나왔다. 요셉은 그 옛날 후손들에게 말했다. 가나안 땅을 주시겠다는 하나님의 약속을 굳게 믿으라고. 그리고 가나안으로 갈 때에는 자신의 뼈를 애굽 땅에 남겨두지 말고 약속의 땅을 향해 갈 때 가져가라고 요청했었다. 그들이 나아갈 때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이 나타났다. 드디어 이집트의 마지막 땅인 홍해 앞에 다다른 것이다. 그런데 홍해는 그들에게 큰 바다라서 건널 수가 없었던 것이다. 그런데다가 뒤에서는 뒤늦게 후회한 바로의 군사들이 전차를 타고 추격해 오고 있었다. 하지만 하나님은 이스라엘로 그 바다를 지나게 할 때 특별한 목적을 가지고 계셨다. 다시 말해서 자신의 능력과 권세가 이집트 군대의 힘보다 크다는 것을 보여주려고 하셨던 것이다. 추격하는 군대가 가까이 왔을 때쯤 이스라엘 백성들은 새파랗게 질려 울부짖었지만 하나님의 종 모세는 걱정하지 않았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10가지 재앙을 보일 때 더 큰 힘과 권세로 바다가 갈라지게 하실 것을 알았을 것이다. 하나님은 말씀하셨다. 먼저 백성들을 바다로 나아가게 하고 너의 지팡이로 바다 위를 향해 내밀어라. 이게 웬일인가요? 정말로 바다가 갈라졌다. 밤새 돌풍이 불어서 바닷물을 물러가게 한 것이다. 빗자르던 애굽 군대는 갈라진 바다로 같이 들어왔다. 하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이 마지막으로 올라오자 그들을 덮침으로써 물에 빠져 죽고 말았다. 아침이 되니 홍해는 죽어 둥둥 떠다니는 이집트 군대의 병사들로만 가득했다. 이스라엘은 홍해의 저 건너편에 진심으로 하나님을 찬양하였다. 생각하는 페이지 애굽 거주 기간. 이스라엘이 애굽에 거주하였던 기간은 정확하게 430년으로 산출되어 있다. 이와 관련하여 창세기 15장 13절은 계략적인 숫자로서 400년이라는 기간을 제시하였다. 한편 열왕기상 6장 1절에서는 출애굽부터 성전 건축할 때까지 기간을 480년으로 계산하는데 이 숫자는 성경의 연대기를 계산함에 있어 매우 중요한 빛을 던져준다. 만일 성전을 건축할 때가 주전 960년이었다면 출애굽의 연대는 BC 960년 더하기 480년, 곧 주전 1440년이 될 것이다. 그리고 우리가 여기에다가 이스라엘이 애굽에서 머물렀던 430년을 더한다면 야곱이 애굽에 내려갔을 때는 BC 1440년 더하기 430년, 곧 주전 1870년이 되는 것이다. 그러나 430년이란 숫자는 성경의 다른 연대기들에 있어 중요한 것을 나타낸다. 사사시대로부터 언약궤를 예루살렘으로 옮길 때까지 연수를 더하면 중복되는 기간은 고려하지 않고 총 연수는 430년이 된다. 또 성전을 건축한 때로부터 유다 여왕들의 연수를 더하면 역시 그 총수는 430년이 된다. 언약궤 이전의 기간 430년, 성전 이전의 기간 430년, 성전 재건 이전의 기간 430년. 흥미롭게도 이 숫자는 다니엘서에서 새로운 성전이 건축되기 전의 날들의 숫자와 동일하다. 다니엘은 아마도 미래 성전을 건축하기 전에 때를 계산함에 있어 이와 동일한 구조를 사용하고 있었을 것이다. 동사 여러분, 아득하게만 느껴질
느껴지고 멀게만 느껴지는 통일이요. 현실적으로 단번에 올 수 있다고 하는 의견들이 있는데요. 그 근거들이 무엇일까 보았을 때 우리 북녘 동포 여러분들에게 있었습니다. 지금 북한의 상황이 어떠한지 북한 내부에서 모르는 상황을 전문가의 분석으로 인해 전해드립니다. 또한 여기 온 탈북민들, 북녘에서 온 탈북민들을 통해서 나온 증언들로 분석되고 또 가능성이 있는 전문가들의 분석으로 이루어진 이야기입니다. 함께 들어보겠습니다. 최근에 빅터차 CSIS 미국의 외교 안보를 이끄는 리딩 그룹입니다. 여기서 나오는 아젠다들을 미국의 행정부와 공무부가 거의 충실히 이행을 하고 최고의 싱크탱크인데 여기에 한국 석자와 빅터차 교수입니다. 이분이 2주 전에 아주 쇼킹한 발언을 했는데 코리아 소사이어티라는 곳에서 대담을 드렸어요. 여기서 뭐가 얘기했냐면은 한반도의 통일은 갑자기 찾아올 것이다. 보수와 진보 어느 쪽이 대한민국 정권을 잡든 간에 통일이 되게 것이다. 일국가 이체제나 30년에 걸친 정신적인 통합은 일어나지 않을 것이다. 야, 이거 굉장히 중요한 발언이거든요. 뭐를 의미하는 거냐면 북한이 지금 굉장히 위기라는 거고 두 번째로는 중국이 넘버가 될 텐데 훨씬 더 그러지 마라. 일국가 이체제를 중국이 원하는 겁니다. 중국은 EEJ 전략을 쓰기 때문에 통일보다도 그냥 남북한이 찢어져서 서로 싸우는 걸 좋아해요. 그리고 30년에 걸친 점진적인 통합은 일어나지 않을 것이다. 한 방에 무너져서 흡수 통일의 길로 갈 수 있기 때문에 대비해야 된다. 누가? 대한민국 정부는 국민들이. 이거 지금 굉장히 타이밍이 요상하거든요. 제가 들어가서 원고를 좀 들어봤는데 Unification will not come gradually. 통일은 전진적으로 오지 않는다. It will not be through a so-called soft landing. 연착륙같이 오지 않는다. 갑자기 거칠게 빡 온다는 거죠. 왜냐하면 한국의 역사는 그런 식으로 흘러가지 않기 때문이다. 한국의 역사라는 것은 위기와 봉합 이런 식으로 계속해서 이루어졌는데 이번에도 그렇게 갈 가능성이 크다. 그러면서 빅터차가 마크 트웨인 미국의 작가를 인용하면서 History doesn't repeat itself but it often rhymes. 그러니까 역사는 그 자체로 반복되지 않지만 그 일관된 흐름을 보인다라는 마크 트웨인의 유명한 말이 있거든요. 그러면은 지금 북한 주민들의 열망은 뭐냐면은 아닌 사람도 있지만 우리나라 사람들은 통일하는 거 싫어하지만 북한 사람들은 경제적인 이유와 정치적인 이유와 사상적인 이유로 대한민국의 흡사 통합하고 싶어합니다. 무슨 말이냐? 더 이상 지금 소망이 없어. 먹고 살 수 있는 없거든 지금. 아사자가 작년에 비해서 2배, 3배. 근데 거기다가 중국을 좋아하냐? 반중 감정도 엄청나요. 왜냐면 중국에 끌려가고 강제 독성당하고 그건 부지기수거든요. 중국과는 학대당하고 북한 여자들이 중국 남자들한테 팔려나가고 그러니까 중국에 대한 입장이 안 좋아. 그렇다면 대한민국 편으로 붙겠다. 지금 김정은에 대한 MZ세대, 북한의 장마당 세대의 관점은 다릅니다. 태어났는데 장마당 가면은 한국 드라마 볼 수 있는 전자기기 같은 거 보일 수 있고 미국의 소식도 알 수 있고 영어도 배울 수 있고 막 그러거든요. 결제는 달러로 하고 세대가 달라요. 근데 그 세대가 지금 뭘 겪었냐면 최근에 코로나를 겪으면서 더 흔들리게 됐던 거야. 그래서 국경 봉쇄를 했는데 이때 북한에 큰 어려움이 닥쳤습니다. 인플레가 온 거야. 왜냐면 공급이 안 되니까 중국으로부터 다 의존하는데 옷이 5만원짜리가 50만원이 되고 북한 돈으로 그 다음에 조미료 같은 경우에도 2만원짜리가 20만원 40만원으로 뛰고 이거 지옥을 경험했다는 거야. 코로나 때 건강뿐만 아니고 경제적으로 뭘 속았냐면은 북한은 항상 자주를 강조하기 때문에 저거들이 직접 다 만든다고 강조해요. 근데 국경을 닫으면서 물가가 오른다는 것은 자체 생산을 안 해왔다라는 내용이 반대하는 거거든. 그래서 이 탈북자 얘기하는 게 뭐냐면은 모든 게 다 자체 개발, 자체로 생산하는 게 북한이라고 법을 냈는데 진짜로 믿어왔는데 그게 아니라고 깨닫게는 때려버리라는 거예요. 여기다가 지금은 한국 드라마만 봐도 청소년들은 말이죠. 몇천 명이 봉합해서 학우들이 봉합해서 처형시키고 그래. 이거는 지금 탈북자가 최근에 일본 가가지고 최근에 있었던 북한의 풍경 사진을 건네준 건데 길거리 피 쓰러지는 거예요. 그 사람들이. 이런 풍경이 지금 다반사에 끝나 북한에. 그래서 평양 보면은 평양만 화려하게 막 꾸며놓고 일부러 그 과대 선전하고 있어. 왜 그런 거냐면 평양을 제외하고 나머지 지역은 다 이러니까 풍경이. 그러니까 군 장성들한테 땀만 풀지 말라고. 내가 엘리트만큼 내가 이렇게 챙겨준다고 평양을 이렇게 꾸미고 그러는 거예요. 북한은 화려하게 쇼를 할수록 그 내부가 썩어 먹는 식으로 가고 있다. 한 탈북자에 따르면 사용을 엄청 많이 하고 있다. 그것도 제 또래 애들 18살, 19살, 21살 총사는 우리한테 별로 큰 일이 아니에요. 그냥 스킬의 소리죠. 이 얼마나 일상이 됐으면 뭐냐 물어본 다음에 한국 드라마 보면은 그게
와서 총으로 쏴주고 그런다 이거예요. 그래서 이 탈북자에 따르면 한국 드라마 못 본 사람이 없다. 그러면 북한의 청소년들 청년들의 멘탈리티가 뭐였어? 아니 학교에서는 미제의 앞잡이라 배웠고 미국의 지배를 받아서 지금 북한보다 더 못 산다고 배웠는데 한국 드라마를 보니까 뭘 알겠죠? 세계관이 지시로 온다라는 거거든. 그러면서 러브 스토리도 보고 막 대한민국 얼마나 잘 사는지도 보고 그러니까 야 저기 가면 내가 개들이 치고만 안 맞을 텐데 그래 끌고 가서 사용시키고 이게 더 위험해지면은 북한에 진짜로 급한 사태가 일어날 수 있는 가능성이 올라가는 거죠. 그러니까 김정은이가 지금 북한의 특권층을 달래주기 위해 가지고 연간 18억 달러를 쓰고 있다. 북한의 엘리트들 다이런 사태를 안에 대처 위험할수록 주민들의 불만이 많을수록 어떻게 한다? 주민들을 살려주는 게 아니고 어떻게 한다? 김정은이는 엘리트를 행복하게 해준다. 왜? 북한의 주민들을 꽉 눌러주는 거는 북한의 군 엘리트들이거든. 옛날에 봉건시대에 무엇인데요? 땅을 줄 테니까 불러 품지 마. 야 너네 땅에는 농민들 네가 알아서 해. 이거거든요. 본팀을 지금 전쟁한다고 수호한 다음에 예산 필요하면 해줄 테니까 그 뒤에 삥땅 쳐가지고 너희들 알아서 해라. 그거는 위스키 사먹고 그렇게 공격하는 겁니다. 얘네들이 지금. 근데 그 북한 엘리트층, 다른 엘리트층에 대한 분노가 계속 올라가는 거예요. 주민들 사이에서. 김정은이가 입고 있는 이 발렌시아가 제품으로 출경되는 이 코트가 2천만 원짜리입니다. 근데 김정은이가 작년에 얼마를 썼냐면 본인 사치품에 8,300억을 썼어요. 우리나라 돈으로. 근데 이게 북한 주민의 3일치 식량 구입비입니다. 이게. 그럼 대정은이는 왜 이렇게 비싼 걸 입고 있을까요? 그 엘리트 중에서도 돋보여야 되니까 제일 좋은 옷을 입어야 되는 거라. 어디 내보다 더 좋은 옷 입는 이 자식들이 이거 막 부의 상징, 권력의 상징. 그러면 북한 주민들이 이거 보면 뭐라고 나가겠어? 자기들은 굶어 죽고 있는데 2천만 원짜리 코트 입고 말이지. 그럼 김정은이 어떻게 이 위기를 모면한다? 어디 지금 땀만 푼다. 우리 이제 대한민국 다 전쟁 중인데 바깥으로 로켓 쏘고 미사일 쏘고 방송해가지고 내 밑으로 뭉쳐라우. 땀만 품지 마라우. 원래 김일성한테는 썼는데 김정은한테는 쓰기 시작했어요. 김정은이 좋은 데서 그런 게 아니고 김정은을 독도로 높이지 않으면 붕괴될 정도로 위험하기 때문에 태영이는 호치를 쓰는 거죠. 대북단체가 오늘 새벽 경기도 포천시에서 전단 20만 장을 북한 방향으로 날려보냈다고 밝혔습니다. 자유북한운동연합 박상학 대표는 KBS와의 통화에서 오늘 새벽 0시에서 1시쯤 전단 20만 장과 대형 풍선 10개를 날렸다고 말했습니다. 박 대표가 제공한 영상에는 김정은과 김여정 노래 모습이 담긴 대형 포스터가 풍선에 매달려 하늘로 날아가는 모습이 담겨 있습니다. 앞서 자유북한운동연합은 한국 드라마와 트로트 가수 노래가 담긴 휴대용 저장장치 5,000개와 대북전단 20만 장을 날릴 계획이라고 밝힌 바 있습니다. 이민이요. 탈북민단체가 오늘 대북전단 20만 장을 살포했다고 밝혔습니다. 북한이 추가 대북전단 살포 시 남측으로 오물풍선을 다시 보낼 거라고 위협한 상태인 만큼 군 당국은 북한의 동향을 예의주시하고 있습니다. 취재기자 연결하겠습니다. 네, 정치부입니다. 탈북민단체가 대북전단 언제 날려보낸 겁니까? 네, 탈북민단체 자유북한운동연합은 경기도 포천에서 대북전단을 살포했다고 밝혔습니다. 대형 풍선 10개에 전단 20만 장과 트로트 음악 등을 저장한 USB를 넣어 북측으로 보냈는데요. 박상학 자유북한운동연합 대표는 전단 살포 과정에서 경찰 측의 제지는 없었다고 전했습니다. 앞서 박 대표는 지난 3일 북한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대남 오물풍선에 대해 정중히 사과하면 대북전단을 잠정 중단하는 것을 고려하겠다고 했는데요. 아무런 행동이 없자 활동을 재개한 것으로 보입니다. 이 단체는 지난달 10일에도 전단 30만 장과 K-팝과 트로트 동영상 등을 저장한 USB 2,000개를 대형 풍선 20개에 매달아 북한에 날려보냈습니다. 북한은 지난달 26일 대북전단을 맞대응하겠다며 28일부터 1,000개에 가까운 오물풍선을 우리 쪽으로 날려보내고 GPS 전파 교란 공격도 연쇄적으로 감행했습니다. 그러나 우리 정부가 감내하기 힘든 조치로 대응하겠다고 경고한 직후 북한은 지난 2일 밤 오물풍선 살포 잠정 중단을 선언하면서 추가 대북전단 살포 시 대대를 보복하겠다고 위협했습니다. 북한의 대남전단 살포는 우리와 달리 북한군이 담당하는 군사작전인데요. 군 당국은 현재 북한군의 특이 동향은 없다며 추가 살포 가능성을 대비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정부는 그제 남북 9.19 군사합의 효력 정지에 이어 대북 확장기 방송 재개 방침도 있지만 언제 어떻게 할 것인지는 상당 부분 북한에 달려있다고 강조했습니다.
장호동 국가안보실장은 북한이 대북전단을 보복할 경우 우리도 국민 안전을 위해 더 강도가 센 조치를 할 수밖에 없다면서 다만 북한과는 달리 우리는 격주 있고 또 북한 주민이 환영하는 방식으로 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정말 많이 사랑합니다. 저는 다음 주 화요일 밤 11시에 또 찾아올게요. 서울에서 방한나였습니다.